생각해봐. 앞에 경제 나오고 논리학 나온 다음에 뒤쪽에 무슨 과학기술하는 떡 하나 박히면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문학 정리합시다 한번. 우리 첫 번째 거 1이라고 그 행복한 결말 1이라고 돼 있는 것도 표시고 다 있어야 돼. 시험지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자, 먼저 우리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18번부터 몇 번이야? 21번까지인가? 18번부터 21번까지네. 자, 여기가 고전 소설입니다. 자, 아마 제가 지금 드렸던 그 행복한 결말이라고 돼 있는 그 책자 앞에 있는 그 출제 예상 작품 그 목차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작품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 게 기준이야. 충분히 고려해서 뽑아놓은 거라서 여기서 어떤 것도 뭐 놓치는 거 없어요. 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구운몽 수경낭자전 유충열전 요 세 개 작품은 유독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구운몽 수경낭자전 유충열전 여기는 요 세 작품은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생각해보면 나봐라. 올해 생각해보면 채봉감멸공은 사랑 이야기였지. 그 다음에 9월달에 나오는 배비장전은 풍자소설이었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뭐가 없어? 영웅소설이 없네, 그죠? 이해가 됐어? 근데 구운몽이나 유충열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영웅소설적인 측면에서. 맞잖아. 구운몽도 영웅소설 아니야. 거기나 영웅이잖아. 영웅소설이고, 유충열전도 마찬가지고, 요런 작품들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경낭자전은 뭐, 이게 천상계, 지상계 연결되고 적강 모티프도 있고 뭐 이래서 지금 보는데, 어쨌든 거기는 구운몽이나 유충열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좀 해주시면서 일단 이 고전서를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할게. 요거는 거기 그 빈 여백에다가 저돈 종이에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고전소설이든 뭐든 간에 문학은 기본 전제가 문학의 기본 전제야. 문학의 기본 전제는 문학 감상의 기본 전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문학 감상은 그게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고전 시가가 됐든 고전 소설이 됐든 극이 됐든 수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돼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작품의 상황이 뭘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크게 두 구간이 있어. 하나가 보기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 하나. 왜냐하면 보기에는 그 작품의 창작 배경이라든가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경위, 심지어 그 소설의 주제 혹은 줄거리, 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황 이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써져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보기를 잘 보셔야 된다. 두 번째가 그 작품에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작품의 전반부 앞쪽에서는 무조건 상황을 판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작품의 상황이 뭔지를 판단을 못하면 뒤에 가서 인물관계가 그려지지 않아요. 이해가 됐죠? 인물관계가 그려지지 않아. 그래서 보기와 작품 전반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반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왜 앞부분 줄거리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그지? 여기서 반드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상황을. 정서나 태도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야. 상황이 있어야만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있어야만 나머지가 존재한다. 그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전소설 가겠습니다. 고전소설은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첫 번째, 일단 인물에 뭐가 중요하다? 호칭 주의하셔야 돼. 알겠죠? 인물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호칭에 주의해야 돼. 특히 사람의 호칭은 거의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어? 그 사람의 관직명입니다. 알겠죠? 관직명. 예를 들어 유충열전의 경우에 유충열은 관직을 처음부터 뭐로 시작한다? 원수라는 직책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충열전에서 원수라고 나오면 그거 유충열이라고. 아버지는 관직이 뭐냐면 주부예요, 주부. 그래서 유주부라고 나오면 이거 아버지인 거야. 이해돼서 유원수라고 나오면 이건 유충열인 거고. 이해가 됐니? 그래서 여기는 이 관직명 조심해야 하셔야 돼. 관직명. 관직명 주의한다고 알겠죠? 관직명. 관직의 이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관직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표시하시고 그 관직 이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쓰고 시작해. 예를 들어서 유충열전인데 원수는 그럼 밑에 유충열이라고 쓰고 시작하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야 절대 안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야 안 헷갈려. 관직명 밑에다가 이름을 쓴다. 이름 쓰기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고전소설은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면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다고? 항상 핵심 의도는 마지막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핵심 의도는 마지막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 핵심 의도는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 앞에 온갖 고사와 비유와 뭘 막 써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이야. 이게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더욱 마지막에 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이 대사 내용이 잘 눈에 안 들어오면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고사를 쓴 의도도 마지막이고 여기서 비유를 쓴 의도도 마지막이고 여기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이유도 마지막인 거야. 이해가 됐어?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되는 거. 마지막에 의도가 들어가니까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고전설은 인물 관계입니다. 인물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 소설보다 고전설이 인물의 수가 많이 나오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올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편가르기 하셔야 돼. 편가르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연계라고 치고, 잘 들어봐. 연계라고 치고, 그러면 고전은 그 연계의 주인공은 누군지 알아. 유충열전이면 유충열의 주인공은 알잖아. 구운몽이면 얘들 양소희가 주인공이 알잖아. 성격이 주인공이 알잖아. 그러면 그걸 알면 그 사람과 나머지 대립, 그 사람과 같은 편, 이렇게 편을 갈라줘야 나중에 편해져.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건 누구 편이지? 이 생각해야 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이건 누구 편인지를 갈라줘야 된다고. 그래서 편가르기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주인공 편은 동그라미, 나쁜 쪽은 세모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대부분 다 선악의 대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해준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해준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 됐어? 됐죠? 그래서 고전설은 요것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걸 신경 쓰면서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끼자면 차설, 각설, 차시, 이때 이런 말들은 다 장면의 전환입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장면과 장면을 뭐 해준다? 구분해준다. 장면과 장면을 구분해주는 거예요. 장면과 장면을 구분해준다. 요거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특히 다시 말하지만 올해 고전설은 영웅소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영웅소설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연계된 지문들 중에서 내가 지금 다른 작품 보지 말고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요것만 복습하면 더 하라고. 구운몽이나 유충열전 같은 인물관계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구운몽, 유충열전, 다시 구운몽, 유충열전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지금 거기 보면 뭐 수경낭자전 이런 거, 수경낭자전 이런 것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한 번씩은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앞에 두 편은 어디에 있다? 수능특강에 있고 수경낭자전은 수능 완성에 있어. 이해가 됐어? 수능 완성에 있으니까 이런 작품들은 꼭 한 번씩 다 더 본다. 물론 나머지 작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추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충분히 양을 추려놓은 거니까 나머지 다 보셔야 돼. 이해됐어? 보시는데 유독 요 작품들은 꼭 보셔야 된다. 이해가 됐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한 장 넘겨봐. 그 행복한 결말. 자, 한 장 넘겨보면 거기에 흥보가가 나오고 흥보가 넘기면 구운몽이 나오죠. 그죠?
자, 구운몽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이원적 환몽 구조를 지닌 1대2 형식의 구조라고 왼쪽 말고 오른쪽에 거기 있어. 거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목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 여기도 별표 하나 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별표 하나 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꿈 구조 가지고 있는 거 꿈 구조 돼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제목의 상징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됐죠? 요것도 잘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겨보면, 거기 보면 사람 이름들이 막 나오지, 그지? 뭐, 이소전에, 정소전에 막 나오죠, 그죠? 요렇게 나오면 요거 인물 잘 구분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거기 정경패, 가춘은 뭐 이렇게 이름 쭉 나오는데 이 정경패가 누구, 가춘은이 누구고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나 여기는 이 소설 부분은 이렇게 사랑 이야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전쟁을 가진 영웅 소설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에 인물 관계들을 정확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자, 한 장 또 넘겨봐. 자, 수경낭자전은 거기 인물에 대한 이해에다 별표 한번 쳐봐. 인물에 대한 이해, 거기다 별표 하나 쳐보세요. 여기는 인물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야겠죠. 여기도 인물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수경이 나오고 선군이 나오는데 특히나 거기 선군이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인물이면 거기다 밑줄.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해. 그래서 잘 들어봐. 이 소설의 핵심 사건은 결국 수경의 죽음에 있지. 맞죠? 이 수경의 죽음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근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운명을 어겼기 때문인 거고. 주어진 운명을 어겼기 때문인 거고. 계기는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장치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두 개 다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야? 백선군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두 개 다 결국은 모두 백선군 때문입니다. 알겠죠? 백선군 때문이야. 때문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또 참고로 여기는 이 수경의 죽음은 나중에 극복이 되지. 부활합니다. 알겠죠? 자신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랑새라는 존재야. 파랑새. 내가 전에 누차이겠죠. 이거 파랑새. 그래가지고 왜 칼 꽂혀있던 자리에 파랑새가 나와서 날아가면서 메오리의 이름을 3번씩 부른다고. 메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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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간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파랑새의 존재도 중요하다. 이해가 됐어? 파랑새의 존재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자, 유충열전이야. 뒤로 넘겨가면 유충열전. 자, 여기서 유충열전은,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유충열전은, 이게 인물들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인물 관계가 여기 안 적혀있어요. 요거는 쓰고 갑시다.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고 위쪽에 보면 빈 여백 있죠, 그죠? 그 빈 여백에다가 하나 쓰고 갈게. 잘 봐라. 내용, 여기서 인물 관계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 유심이 있어. 아버지지. 여기서 유심의 관직은 주부예요, 주부. 그래서 유주부로 나와, 유주부. 그 유주부의 아들이 유충열이야. 유충열. 유충열은 지금 관직이 뭐라고? 원수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강희주라고 있어. 강희주는 직책이 뭐냐면 승상이야. 그래서 소설에서 계속 강승상 이렇게 나온다고. 강승상. 자, 이때 강희주의 딸내미가 이름이 뭐냐면 강경화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둘은 결혼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인물 관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서 빌런은 유충혜가 대립하는 빌런은 누구의 이름이? 정한담이죠. 그리고 정한담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최일규입니다. 인물 관계가 여러 사람이 많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인물들은 모두 다, 여기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충신들이고, 여기는 뭐가 된다고? 간신, 즉 역적이 돼요. 역적이 돼. 요렇게 인물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 두 인물은 원래 뭐였어? 전생에 별이었다고. 자미원 대장성이었고 얘가 익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인물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적강인물,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적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내려왔던 적강인물이고요. 또 하나 더. 여기는 이 강희주는, 여기는 이 유충렬을 그냥 단순히 사위가 아니라 뭐 했어? 양육해줬죠. 얘는 뭐 했냐면 양육을 해줬다고. 양육. 길러줬다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조력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소설의 조력자가 두 명이 있어요. 하나가 여기는 강희주고 하나가 백년사 스님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어? 백년사 스님.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자면 결국에 여기는 이 충신 집안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어요. 그 시련과 고난이 대체적으로 뭐 한다고? 죽음의 위기였지. 죽음의 위기라는 시련과 고난을 겪는데 하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거. 여기 있는 인물들은 서로 뭐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각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제외하기 전까지 잡아라. 꼭 기억해야 돼. 제외 전까지 서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해. 대표적인 이런 거야. 여기는 정한담이 여기는 유충이라고 싸우다 보니까 유충이한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알았거든 얘는. 그래서 아버지를 잡아서 몰래 편지를 쓰게 해요. 이렇게 몰래 편지를 쓰게 하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유심히 거부했겠지. 그랬더니 거기는 무슨 도사가 있어. 그 도사가 여기는 아버지 필체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저걸 쓰게 해. 편지를. 그래서 보낸다? 유충을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아버지가 막 항복하라는 가짜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 넘어가겠니 안 넘어가겠니? 안 넘어갑니다. 알겠죠? 왜 안 넘어갈까?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살아있을 리가 없다. 아버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쓰냐? 이 새끼 가짜다. 뭔지 알겠죠? 아니 가짜는 가짜인데 이유가 달라. 아버지가 살았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거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심지어 엄마 있어. 엄마 정신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던 데라서 제사도 지내. 유충렬. 한참 제사 지내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등장해. 얘야 뭐 이렇게 나 안 죽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만나기 전까지 서로 만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해가 됐니? 죽었다고 생각한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모의고사 뒤로 오면 22번부터 27번이야. 22번부터 27번. 이거 다 썼죠?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지? 일단 현대소설 이야기하고 극 이야기하고 수필까지 연달아서 계속 얘기할게. 알겠죠? 계속 얘기할게. 일단 현대소설이야. 올해 현대소설은 일단 그 여류작가 박안서의 환각의 나비가 있어. 여류작가가 최근에 각각받기 시작했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재작년에 나왔던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야. 이해가 됐니? 그런데 당시에 김소진 씨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여성 작가들이 여성 작가 그러니까 여자가 작가거나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들이 아무래도 무슨 여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건 사실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 이용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박시전하고 저 금방울전인데 박시전이 먼저 나왔던 게 2009년인가 나왔다가 최근에 한 번 더 나왔고 금방울전은 참 역사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해 나왔어. 왜 여자 영웅 소설이 나왔는지 알겠죠, 그죠? 대충 느낌이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이해가 됐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여자가 작가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성 작가가 쓴 박은세의 환각의 나비는 내 생각엔 좀 중요하다. 이게 특히나 저 박은세라는 작가가 죽은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 돌아가셨을걸? 또 이랬다 얘기했다가 또 이거 유튜브 올렸는데도 살아계신 거 아니야? 돌아가신 거 맞죠? 그죠? 예, 돌아가셨어요. 네. 이랬다가 막, 밑에 댓글에 박원서 씨가, 야, 장난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작가의 작품이, 그러니까 생전 작가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사후 작가,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많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문학사 정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에서 논문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가 있어. 게다가 이게 돌아가셔야 출제를 해도 논란이 없거든. 살아 계실 때 함부로 출제했다가 작가가 댓글 달면 난리 납니다. 알겠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저는 그런 의도로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개작살 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중요한 거 하나. 보통 문학의 출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가원이잖아. 평가원을 하는 주 역할 임무가 뭔지 아나? 평가원이야. 수능 보는 거 말고요. 수능 보는 건 메인 역할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어. 평가원이란 말이 평가원이 아니라 앞에 붙어있죠. 뭐? 평가원이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야. 뭘 평가하는 곳? 교육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곳이야. 이 수능은 그런 교육과정을 거친 자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는 시험인 거고 그 시험을 주관하는 거고 포인트는 뭐라고? 포인트는 교육과정이 포인트예요. 그럼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겠니?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이게 수능을 보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이게 수능을 준비하지. 뭐겠어? 교과서입니다. 알겠죠?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과서라고. 왜냐면,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교과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유충열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2009년 이후로 교육과정이 3번 바뀌는데, 3번 바뀌는 동안 안 빠지고 모든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된 작품이 2개가 있어. 하나가 관동불곡이고 하나가 유충열전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에 관동불곡이 왜 뜬금없이 6월 달에 비연계임에도 불구하고 냈는지 알겠어? 작년에 관동불곡은 비연계였거든. 비연계도 6편이 냈다고. 고전 시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 작품을 낸 적이 없는 사례를 깨고 그걸 깨고라도 관동불곡이 나왔던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니까? 그러면 출제진도 대부분 어떤 사람을 주로 고려하겠어? 교과서 집필진이야. 이해가 됐니? 근데 최근 교과서가 크게 2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어. 하나가 성장, 하나가 여성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여성이 성장하는 거겠지. 그게 자전거 도둑이야. 그게 환각의 나비고. 맞잖아. 환각의 나비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살면서 점점점 성장 과정이 그러죠. 성장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로서 맞이하는 그 노년의 안타까운 모습, 치매를 걸린. 이게 이제 성장의 마지막이잖아. 이 노년이라는 게. 이게 딱 다루기 좋단 말이야. 그래서 환각의 나비가 맨 첫 작품이라고. 이해가 됐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나온 레포트 결과 이게. 그 리포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이유들이 적혀있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 이해가 됐어?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환각의 답이 돌아간 거 내가 부러뜨렸지? 자, 부러뜨렸으니까 지금 여기는 환각의 답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둠의 호. 이거 얼마나 성장적이야 이게. 주인공이 성장하잖아. 이런 게 테마라고 요즘. 이게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성장. 이해가 돼? 점점 아이가 성숙해가는 과정. 게다가 심지어 내가 전에 얘기했죠. 지금 현재 남북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조금씩 약간 분위기가 곧 종전선언을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벌써 미국 가서 건너가서 지금 계속 연일 미국에 있는 대표가 한국으로 오고 한국 대표가 미국으로 가서 계속 회의하고 있어. 북한하고 같이 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황순원의 지금 여기 나왔던 고개사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중요한 거야. 분단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물론 그 광장 같은 경우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내가 지금 여기 세 작품이면 광장은 원체 잘 알잖아. 원체 잘 아는 작품이지만 여기는 이런 작품들은 좀 어렵다고 이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가볼게. 자, 현대소설은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찝어주는데 나오면 대박이네. 그럼 뭐 한다? 수강 후기를 써야 돼요. 선생님 약간 마지막 수업 때 작두탄 같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연계율이 50%라는 게 변수인 거야. 지금 9월 한번 봐봐. 이거 연계야 비연계야? 이번에 비연계였다고. 잘 봐라. 고전소설하고 현대소설 중에 비연계를 낸다 그러면 뭐를 비연계로 낼 것 같으니? 네 생각에. 현대야. 고전 비연계 내면 너네 다 죽어요. 너네 죽는다니까 그냥. 야, 난생 처음 보는 고전소설이야.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 말도 졸라 개어려워. 절반이 한자야. 그 말은 무슨 말? 한 번 더 할래?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뭐. 근데 얘기했잖아. 시험은 어려서 좋은 거라고. 어차피 너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새끼도 이제 막 그런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 떨기 시작하겠지 이제. 씨발 한 번 더 하나 보다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리 떨기 시작. 옆에 다리 떠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옆에 다리 떨잖아. 그럼 그 생각이야. 저 새끼 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야 얼마나 조졌으면 씨발 다리를 떨까. 조진 거야. 그게 딱 풀다가 어려워. 어려워. 옆에 새끼 봐. 다리 떨어. 저 새끼 벌써 이미 이걸 봤구나. 이렇게 생각해. 마음 편하게. 내가 이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국어는 멘탈이야.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걸 발휘하려면 뭐가? 멘탈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멘탈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해가 돼? 시작하자마자 멘탈 다 빠그려지고 무슨 미세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면 멘탈이. 그런 친구 있다니까. 이게 뭐 이렇게 멘탈이 미세먼지 같은 애들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멘탈이란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데 후 하면 다 날아가. 그런 애들 있다고. 뭐 유리도 아니야. 완전 초미세먼지야. 초미세먼지. 눈에도 배지 않아. 그냥 뿌예. 앞길이. 그런 애들 있다니까. 이거 하면 힘들어. 그래가지고 후 날아가고 나면 뭐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정신이 나간다고. 그럼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난다? 시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려운 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새끼도 뒤에 새끼도 옆에 새끼도 다 어려워. 앞에 새끼 계속 코 풀기 시작했어. 저 새끼 어려워서 코 푸는구나. 숨이 막히겠지. 그러니까 코 푸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숨 막히니까 코라도 풀어야 되는 거야. 뒤에 새끼 기침하기 시작했어. 이 새끼 죽을 때가 됐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냥 마음 편하게 보라니까. 마음 편하게 보면 돼. 막 다리 떠는 새끼 보면서 저 발목아지를 언제 날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안하니까 저러나 보다.
나라도 제대로 정신 바짝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가 됐지? 그래서 나는 이 현대소설은 비연계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비연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비연계 가능성이. 됐어? 그러면 비연계가 되더라도 방식은 똑같다. 뭐부터 파악해야 돼? 상황. 근데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똑같아. 이거는 이제 호칭에서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얘기했지만 복이든 문제든 이걸 통해서 복이나 선지 등을 통해서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하고, 그럼 주인공을 파악하는 방법. 제일 많이 나온 새끼가 주인공이겠지 뭐.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지금 거기 9페이지 가보시면 9페이지에 25번에 사람 이름 나오는데 혜순이 일단 혜순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혜순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22번에 두노인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억 쪽에는 두노인이 주인공이겠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뛰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 두 번째, 아까 했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라고. 지금 이 소설의 여기 갯마을의 상황이 뭐였어? 남자들이 모두 뭐 갔다?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죠? 그런데 뭐가 와? 폭풍우가. 두 노인은 그걸 염려하고 있던 거잖아. 그리고 그날 밤 폭풍우는 왔지.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우리라도 살아야지 하고 뭐 한다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이 소설의 내용이야. 상황을 알아야 내용이 뭐 한다고 정리가 되고 이게 요약이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니? 이해가 됐어?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읽을 때 상황을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공의, 잘 봐라. 주인공의 처지, 주인공의 직업,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심리 등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겁니다. 그죠? 읽을 때. 이거는 앞에 나왔던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이 말들은 앞에 나왔던 이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아. 인물의,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이해하자 그랬으니까 인물의 처지는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될 거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뭐도 이해가 돼야 돼? 얘 심리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특히나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요런 게 정리가 돼줘야 돼. 내 말 이해됐니? 이해가 됐어? 요런 게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결말로 다시 가서 환각의 답에서 중요한 포인트 좀 짚고 갈게요. 자, 1권 40페이지에 환각의 답이 나옵니다. 자, 1권 40페이지에 환각의 답이가 나오는데 거기 영주와 영탁이 갈등하는 이유 거기다 별표 치세요. 40페이지, 1권 40페이지. 영주와 영탁이 갈등하는 이유 거기다 별표.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상황이야. 이들의 상황은 치매에 걸린 노인 엄마가 있고 그 엄마를 누가 모시느냐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이해되니?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굴 이해해야 되냐면 영주라는 인물을 잘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 영주는 어머니를 단순히 가족,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동지로 여겨요. 여기서 동지가 뭐야? 동지. 모든 일을 함께 이겨내온 사람. 나의 이 세상에 가장 내 삶과 함께한 동반자. 아버지의 빈자리를 영주, 여기는 이 첫째 누나가 뭐 한다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왔다고, 어머니야. 이렇게 평생 살아왔어. 그러니 이 영주한테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어머니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딸이잖아. 지금까지 엄마랑 함께 이렇게 동생들을 길러왔잖아.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 동생을, 여기는 이 어머니를 지금까지 내가 모셔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모셔야 된다는 책임감과 이것의 회피 사이에서, 이거의 회피 사이에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래서 결국 누가 모시기로 했어? 영탁이가 모시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영탁이가 데려갔는데 여기서 이 영주는 그런 영탁과 영탁의 처에 대한, 영탁과 영탁의 처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탁이가 하는 행동이나 영탁이 처가하는 행동에 심히 빡쳐. 이해가 돼? 중간중간에 분노를 터뜨린다고. 내심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여기 이 소리가 그렇게 돼 있어. 이해는 돼. 치매에 걸린 노인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근데 시때때로 빡쳐. 이해는 하는데 빡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빡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주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엄마한테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야. 누구한테? 자기의 동생인 영탁과 영탁이 처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요 미세한 심리선을 여러분 잘 쫓아가야 돼. 심리가 되게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 막 화내다가 갑자기 이해해. 왜냐면 이해는 되니까. 그러다 또 한마디 하면 또 빡쳐. 아주 이해해. 이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 이해가 됐죠? 여기 반복되는 거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권째, 2권. 우리 2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권. 두 번째 건 첫 지문이 어둠의 혼이야, 어둠의 혼. 어둠의 혼은 전형적인 성장 소설이죠. 어린 나가 있고요. 어린 나. 자, 어린 소년이 있고요. 나가 있고, 얘가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성장하게 된다 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그치?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잘 봐라. 여기서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좌익 운동을 하던 사람이 사회주의 운동 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 나는 처음에는 뭘 가지고 있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만, 뭘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았어. 처음에는 원망, 뭘 이해했다고. 뭘 이해가 뭔지 알겠죠? 이해하지 못했어. 그랬다가 점차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성장했다는 내용이야.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 막 청개구리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아니, 하늘에 닿지 않을 거면서 왜 하늘 향해서 높이 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요. 이해됐죠? 그랬었는데 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서 어떻게 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성장했다. 여기까지 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소설의 주인공을 어린 화자로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것이 남북 분단 문제지, 그지? 그러면 이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최인훈의 광장은 주인공이 그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뭐도 가능하냐 하면 비판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최인훈의 광장은 주인공이 이념에 대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비판으로 소설을 쓴 거라면, 이 어둠의 혼은 그 이념이란 걸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심정으로 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어린 나는 매우 순수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념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어린 나가 겪는 이 모든 문제는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이념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 이해가 됐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황순의 고기 사러 갈게. 황순의 고개사는 황순원 가족이 나오죠. 가족이 이러한 피난이라는 요 상황 속에서, 유교적인 피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매우 절망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여기 있는 이 소설의 주 내용이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피난길의 절망적이고 비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뒤에다 그런 문구를 붙여. 그래도 이건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붙여. 이해가 됐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잘 봐라. 또 하나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 가족을 이 꼴 뭐로 표현했어? 고개사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족을 고개사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어? 너무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자식들마저도 돈벌이를 해야 돼.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삶이야.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뭐와 같다 했다? 고개사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뭘 갖고 있다고? 긍정적인 삶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절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아. 이 소설은 좌절이란 건 없어. 이해가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 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고전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현대식 고전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짜투리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자, 먼저 첫 번째. 자, 여기 지금 없는 거, 극문학이 있어요. 자, 잘 들어봐. 극문학이 출제가 되면 지금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하고 쳤던 그 똑같은 구조 있잖아. 왜? 동일 작품의 다른 버전. 지금 여기는 요게 오영수의 갯마을이라는 소설의 그 소설의 극버전이 나왔지, 그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생뚱맞은 극작품보다는 현대소설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은 통합적 읽기거든. 그러니까 문학도 똑같은 작품이 어떻게 계승되고 전승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극문학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현대소설하고 연결지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 그런 측면에서만 보자면 삼포 가는 길도 괜찮아. 실제로 삼포 가는 길은 소설도 유명하지만 영화도 유명해.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삼포 가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삼포 가는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요 삼포 가는 길은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결말이 왜 삼포라는 곳이 다 공사장으로 밀렸어야 하고 기차 타고 끝나지. 그런데 시나리오, 영화는 그 뒷부분이 있어. 결국 정씨하고 영달하고 삼포를
하는데 이때 정씨한테 남겨진 딸이 하나 있었어. 정씨가 나이가 많아. 영달인 젊은데 정씨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야. 영달이하고 같은 동년배라 생각하는데 영달이 그 새끼가 반말해서 그런 거야 지금. 오해하면 안 돼. 정씨는 나이가 많아. 그래서 정씨한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몇 년 동안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그때 성장을 했네. 그래서 뭐가 됐냐면 버스 그 기사 뒤에서 왜 오라이 하는 여자 있잖아. 왜 차표받고 영달이하고 눈이 맞아. 영달이가 매력이 좀 있나 봐. 거기도 보면 백화랑 뭐 뭔지 알겠죠? 썸 타더니 이번엔 정씨 딸내미까지. 이해가 됐어? 그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왜 예전과 달라진 삼포의 인심이 나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되게 각박해졌어. 이해되죠? 그래서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말의 차이점 이런 거 해가지고 뒤에 이어진 내용이잖아 그게. 그래서 기차는 뭐 어두운 밤길을 뭐 뚫고 달려간다 하고 딱 끝나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을 딱 내고 나에다가 그 뒷부분 삼포로 도착한 다음에 삼포의 변해버린 모습을 극작품으로 넣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지금 오용수의 개마을도 그런 거 있잖아. 이 두 개를 똑같은 장면인데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거 내는 거였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 삼포가는 게 나올 수 있다. 자, 극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극은 잘 봐. 아까 똑같아. 상황을 이해하는 건 뭐하고?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극문학도 당연히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얘는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대사하고 지시문. 지시문이 뭐야? 대사 앞에 가로쳐놓고 뭐뭐 하듯이 무슨 말투로 어디를 바라보며 황급히 달려가며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요게 지시문이야. 둘 중에 지시문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지시문이 중요해. 왜냐하면 이 지시문에 뭐가 나오냐면 인물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거든. 대사도 대사지만 심리가 반영. 왜냐하면 대사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닌 척하며 대사를 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다가 속으론 무척 당황해하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잖아. 앞에 뭐라고 적혔어? 속으로 당황해하면니까 아무런 일이 아닌 게 아니지. 일이 있는 거지. 그런 걸 잘 이해해야 돼. 이해가 됐어? 그런 지시문들을 잘 이해해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수필이 있죠. 수필. 수필은 나오게 되면 시가 문학 작품하고 연결해서 나올 건데 가장 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고전시가 가, 고전시가 나, 다의 수필. 이해됐죠? 이게 가장 흔한 형태니까 고전시가랑 연결돼서 수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자, 수필은 종류가 두 가지야. 가장 많이 나온 수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뭐 한다고 처음에? 구체적인 뭐가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깨달음이 나와. 그 중에 어느 게 주제라 그랬어? 여기는 이 깨달음이 주제니까 전반부보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후반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후반부가 중요하다. 후반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후반부가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어떤 사물의 속성을 열거하는 형태의 수필이 있어요. 왜 그런 거 보이지 않나? 뭐 한읍구의 보리는 뭐를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보리는 뭐 물결 치듯이 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보리는 또한 이런 것도 좋아한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해가 됐어? 요렇게 사물의 속성을 열거하는 게 있어. 그럼 얘는 그 속성을 인간의 삶으로 연결만 하면 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각 문단의 첫 문장, 끝 문장에 주로 직관적이야. 이런 수필들은 각 문단의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그 속성이 써져 있어. 거기만 밑줄 치고 따라가도 다 읽어. 거기만 밑줄 쳐도 다 나와. 첫 문장 밑줄, 끝 문장 밑줄, 첫 문장 밑줄, 끝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수필은 이런 수필이 없어. 왜냐하면 잘 들어봐. 왜냐하면 이 극문학이나 수필은 외부 지문에서 외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높은 게 아니지. 외부 출제돼. 지금까지 한 번도 내부 출제한 적이 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런 방법을 잘 알아야 돼. 이해가 됐죠? 외부 출제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28번부터 31번이야. 28번부터 31번은 현대시죠. 자, 현대시는 뭐 작품 숫자가 좀 많긴 한데 이거 짧으니까 다 볼 수 있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좀 꼽자면 생애 감각, 농무, 광야, 생명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까치밥 정도 요 정도는 중요하다.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시는 굳이 내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짚어줄 필요가 없지 정리해줄 필요 없죠. 그죠? 요거는 이제 작품 어차피 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소설처럼 전체적인 줄거리가 필요한 건 내가 정리해 줬는데 요거는 각자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현대시는 이게 문제인 거야. 9월달 한번 잘 봐. 가해는 가해는 오장환의 종가도 종가지만 포인트는 밑에 있는 노래와 이야기였잖아. 그러니까 연계는 어떻게 처리가 돼. 그리고 안 봤다 하더라도 연계는 좀 쉬운 편인데 비연계가 항상 어려운 거야. 이해가 됐죠? 여기서 최준석의 노래와 이야기가 어렵지 않았어? 노래 이야기 막 뇌수에 박히네 심장에 걸리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 이거. 그래서 잘 들어봐. 현대시는 첫 번째가 아니지. 가하고 나가 이렇게 복수가 나와요. 항상 출제가 되면 복수인데 하나는 어쨌든 EBS 교재에 걸려주는 거고 EBS가 연계가 되는 거고 하나는 무조건 비연계가 나올 거예요. 비연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무조건 EBS 연계 얘가 기준인 거야. 얘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와 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지 말고 연계는 연계 작품 먼저 확인하고 뒤로 넘어가서 연계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연계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 중에는 나와 비교하는 문제도 있겠지, 그지? 비교하는 문제 또한,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뒤에 있는 문제를 문제풀이를 하는데 최대한 어떤 느낌이냐면 선택지를 좁힌다는 느낌으로. 왜? 연계는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니까 여기는 이 작품으로 최대한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비연계로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시는 어떻게 읽느냐? 처음에 똑같죠? 처음에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 모든 시간 다 똑같다니까? 그러면 우리 그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해볼게.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이게 지금 상황이지. 그러면 노래 동그라미, 심장 동그라미 치고 이야기 네모 치고 뇌수에다 네모 쳐봐. 이 시는 시작하자마자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를 나누세요야. 제목도 노래와 이야기인 것처럼 노래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노래는 심장에 박히는 거고 이야기는 뇌수에 박히는 거거든.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내려가가지고 노래와 이야기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고. 잘 봐라.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노래에다가 동그라미.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겠다지만 자 노래로 뭐 한다고 귀신을 꿇어 엎드리겠어. 하지만 목청을 떼어매고 남은 가사는 자 이 가사야. 그러면 노래로서는 엎드리게 했다지만 그랬으니까 이 가사는 뭐가 돼야 돼? 구조상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사에다 네모 치세요.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해서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이야기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겠네 A는. 그래서 옆에 있는 29번에 여기는 29번에 1번에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가사는 이야기니까 가사는 가사니까 노래하고 융합된 게 아니지. 그 다음에 2번에 노래 이야기가 결합된 게 아니라니까? 아니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말이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됐죠? 노래가 이야기와 결합한 게 아니라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자 이야기에다 네모 쳐봐. 자 이야기는 살아남았어.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자 이때 노래다 동그라미. 노래를 짓고 유전해 갈 거래. 그러니까 이야기의 기능은 당시에는 어떤 걸 할 수 없지만 대신에 노래를 뭐 한다고? 남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는. 지금 이게 시가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어쩌지? 이게 아니라 이야기는 지금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노래는 살아남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정관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자 악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악보는 노래죠.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아. 그래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노래 동그라미 말 속에 그러면 여기서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고나 심장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여기는 이 말은 뭐겠니? 말이 이야기겠지 뭐. 이야기하는 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에다가 네모 쳐. 그럼 이 순간 이야기와 노래가 혼합이 되는 거네. 그래서 29번의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야. 노래가 주는 그 심장의 박동을 말 속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에 노래가 주는 걸 여기다 박아넣자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인 거야. 3번이 안 되는 건 말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연결하는 거라니까. 노래라고 써져 있잖아 거기에. 이야기라고 언제 얘기했어 거기 비에. 이해가 됐어? 맞잖아. 노래라고 그랬지 이야기라고 언제 했냐고. 말이 이야기인데 뭘 이야기랑 같이 뭘 묶어. 말 자체가 이야기인데.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3번 안 돼. 29번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파악과 구분은 좀 다른 거야. 낯선 시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구분만 해주면 돼. 최소한 긍정, 부정 정도로 구분을 한다거나 이건 긍정적이야? 얘는 부정적이야? 정도로 좀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A냐 B냐 정도로 나눠준다거나. 이해가 됐죠? A냐 B냐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준다거나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시의 의미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세 번째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나는 이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정서나 태도를 파악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얘기 있죠. 상황이 플러스로 시작하는 시는 대응이 뭘로 끝난다고? 플러스로 끝난다 그랬어. 상황이 좋으면 대응도 좋아. 대표적인 자연친화 같은 거야. 상황이 좋으니까 즐거워. 하지만 상황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부정적인 경우에는 반응이 셋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 어떻게? 그냥 계속 마이너스, 즉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현실을 비판하거나. 그게 아니라 뭘로 바뀔 수 있어?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뭐? 예, 극복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요렇게 넷 중 하나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돼. 어디에 가서 요건 예찬이야. 예찬. 요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예찬, 대상에 대한 예찬이야. 그러면 요렇게 되면 요걸 어디 가서 반드시 시의 마지막 연까지 가야 돼. 마지막 연까지 가서 파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시험장에서 아침에 한번 읽어보시고 아 맞아 시는 이렇게 파악하는 거였어. 한번 떠올려 보라고 써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학원 내용이 유익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가는 차 안에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됐어? 자, 마지막이야. 32번부터 34번까지는 고전 시가예요. 고전 시가는 매화사, 면왕전가, 탕군가. 매화사, 면왕전가, 탕군가, 우국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매화사, 면왕전가, 탕군가, 우국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됐죠? 요것도 각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 자, 얘는 이제 고어표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만약에 낯선 작품 나오면 고어표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어표기 나오는 거 읽는 방법 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만일에 이제 고어표기로 나온다, 얘가. 내용은 단순한데 고어표기로 나오면 어렵지, 그지?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몇 차례 했던 거예요. 아레아가 있으면 아레아는 첫 음절에 나오면 뭘로 바꿔주고? 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둘째 음절 뒤에서는 보통 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읽는다고? 빠르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아 바꿔주고, 으 바꿔주고, 빠르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여기는 이 친구를 빠르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 사실은 고어표기 나올 때 가장 무서운 게 저 아래아거든. 다른 것들은 그래도 현대로 조금씩 바꿔 나와요. 근데 아래아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나오니까 이해됐죠? 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다. 두 번째.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시바, 병신, 시댕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무조건 뒤에 오는 소리를 뭘로 바꿔준다고? 된소리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뒤에 오는 소리를 된소리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어적기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려서 뭐로 바꿔준다? 끊어적기로 바꿔서 이해해준다.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첫 글자는 아래하니까 뭘로 바꿔주고? 아. 두 번째는 뭘로 바꿔주고? 스, 미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어적기 돼 있을 거니까 내려주면 어떻게 돼? 그치? 사, 승, 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이거 보자마자 막 사시미 이런 거 하지 말고. 있다니까. 이거 보고 사시미라는 새끼 있다니까. 뭘 사시미야? 했더니, 사시미, 여기 왜 나와, 사시미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네, 사시미. 이해가 됐죠? 사스미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자어가 나오면 한자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한자어 해석은 내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느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마지막 글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나오면 맨 마지막 끝 글자 보고 대충 무슨 글자다,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추론해. 만일에 안 되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부수를 활용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부수를 활용하라고. 이해가 됐니? 부수를 활용하라고. 예를 들어서 자, 한자가 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
근데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알겠네. 이거 뭐야? 나무지. 그거 나무라고 해석하면 돼. 이게 가로수 할 때 숫자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거잖아. 나무라고. 이해가 돼서 최대한 부수를 활용해서 그렇게 정리해 준다. 됐죠? 중요한 건 상황 파악이야. 자, 나봐. 문제를 풀 때 답이 2개 나왔어. 어떡할래? 풀었더니 1번 지워, 2번 지워, 3번 지워, 3번, 3번 맞는 것 같아. 4번 지워, 5번 남았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찍어? 5대 5니까? 한번 가나? 인생? 어차피 뭐 아니면 돈데, 그지? 그랬다 정답 4번이면 곤란하다, 알겠죠? 1번, 3번 졸라 고민했는데 답은 4번이야. 얘들아, 머릿속에 지난 17주간 나하고 수업하면서 했던 딱 한마디. 답은 지문에 있어.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있냐 없냐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답이 2개 남으면 어디로 가야 돼? 지문으로 돌아가야지. 3번 남았고 5번 남았어. 둘 중 하나가 답이야. 그러면 그때 빨리 지문으로 돌아가라고. 선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게 아니라 뭐를 찾아야지 하고 가서 찾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단어나 문장 단위, 단어나 구절 단위로 파악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문장과 문단 단위로 파악하라 그랬지, 그지? 지문으로 가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잘 기억해. 반드시 단어나 구절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문장이나 문단 단위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범위를 문학의 경우에는 해당한 구절로 가서 앞에 3줄, 뒤에 3줄, 6줄 정도로 읽어보고, 비문학의 경우엔 돌아가서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정도로만 읽어보라고. 문학은 조금 넓게, 독서는 조금 좁게. 하지만 좁다고 해서 그 단어만 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앞뒤 내용 읽어봐야 돼. 지금 내 말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됐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야. 문제가 헷갈리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지문의 앞뒤 내용을 읽어보는 거라고. 우리 지문으로 갔더니 답이 다 있었잖아. 네가 그렇게 어렵게 풀다가 틀린 거 나하고 해설 강의하면 나는 정말 쉽게 풀었지. 거기 읽어봐. 거기 있잖아. 이해가 됐어? 그렇게 답을 찾는 거야. 이것도 되지 않을까 저것도 되지 않을까의 뇌피셜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져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했어?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의 근거라고. 첫 문단 읽었어. 내용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 넘겨야 돼. 그거 2번째 문단, 3번째 문단 읽는다고 갑자기 내용이 이해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서 맨 끝 지문으로 보냈지만 중간에 가다가 난관에 봉착하면 무조건 넘겨주는 거야. 알겠죠? 비문학은 3지문 중에 한 지문은 풀만해, 한 지문은 까다로워, 한 지문은 어려워요, 원래. 근데 그 어려운 게 통상 내가 이걸 많이 틀리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전에 가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 그랬어. 나는 국어 성적을 100점 만드는 가장 좋은 건 내 실력, 내 노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 내가 그날 아침에 어떤 생각을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봐. 너의 성적을 한번 잘 생각해봐. 45문제를 다 맞춰서 100점을 맞는 일이
수능날 아침에 갑자기 그게 불현듯 가능해지는 경우는 없겠지. 이런 현실은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내가 맞출 수 있는 것까지 맞추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동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국가대표랑 축구를 해. 저쪽은 프로멤버가 다 와서 손흥민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뛴대. 걔네를 상대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는 없어. 다만 한 골은 넣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국가대표를 상대로 한 골을 넣어봐야 되지 않겠니? 처음부터 아씨 안 되겠다. 쟤네 야 쟤랑 어떻게 이기냐? 어? 손흥민 지금 뭐 하는 새끼? 왜 지금 요새 할 일 없나? 아니, 동네 팀하고 뛰는데 왜 쟤가 들어와? 야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그럼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한 골을 넣는다면 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니? 어거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한 골이라도 넣으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돼. 응? 여기는 이 경기에서 내가 한 골이라도 넣으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중거리 슛 차고 막 가가지고 막 태클 걸고 막 뭐 한다고 해서 골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팀들과 경기하면서 가장 잘했던 것, 내가 가장 잘했던 그 방식이 그나마 지금 이 순간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수탁이 연습했어. 모의고사를 가지고.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전적으로 계속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전적으로 성적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지금까지 봤던 걸 다시 복습하면서 뭐 해야 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시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맞추는 거야. 나는 문학이 아니라 독서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독서부터 하는 거야. 문학이 뭔 소용이 있어. 독서가 더 나은데. 얘들은 나는 문학을 더 잘할 수 있어. 아니 문학부터 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강요는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정말 후회 없이 한번 붙어보는 거야. 비록 지더라도. 이해가 됐니? 그래서 다음 수능 날은 이걸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시험 볼 때도 또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다가 막혀. 그래,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맞추자. 점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득점을 해야 점수가 나는 거야.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고. 45문제를 끝까지 못 푸는데 그날 당일날 45문제를 다 푼다. 안 된다고 그런 건. 그냥 내가 40문제까지만 풀어도 틀리지만 않으면 등급은 나와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끝까지 다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시간이 맞아질 수는 없단 말이야. 수능날.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주고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넘겨주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서 득점한다. 그러니까 순서는 의미 없는 거야. 하다가 나는 문학은 다 좋은데 고전시가 어려워. 그럼 고전시가 버려. 일단 남은 끈집부터 점수 맞추고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지문 다 이해했고 문제는 다 어려운데 이 문제가 어려워. 그 문제 버려. 그 문제 붙잡고 있다고 나아지는 거 없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독서에 3점짜리 얘기하는 거지, 그치? 3점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버리고 다음 지문 넘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이해가 됐어? 그 문제 붙들고 막 5분, 10분씩 고민할 거 없어. 넘겨. 다른 문제로 득점하면 돼. 이번 건 막힐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다음 건 넘겨야지.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득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니?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건 나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옆에, 앞에, 뒤에.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보고 있을 어느 다른 고3 친구들도 다 어려울 겁니다. 당황하면 지는 겁니다. 알겠죠?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대범하게 생각해 주면 좋아. 알겠니?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길면 1년, 뭐 짧으면 몇 개월일 텐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저랑 함께 했던 시간 나 입장에서는 매우 무척 감사하고 매우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무척 반가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만 이거밖에 없잖아. 다음번엔 다시 만나자 합시다. 알겠죠? 나랑 다시 만나는 건 좋은 일 아니잖아. 그지? 그런 데들아, 야,
교도소에 들어간 죄수가 마지막에 이제 그 형기를 다 채우고 나갈 때 교도관이 하는 말이 그러대.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고. 그렇지. 교도관 입장에서는 그 죄수를 다시 만나는 건 또 깜빵에 오는 일이잖아. 그죠? 똑같은 거 아니야. 나를 다시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지나가다 우연히 밥 먹고 싶으면 들르세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알겠죠? 매주 정기적으로. 넌 앉아있고 난 서있고, 떠들기는 나만 직살나게 떠들고 있고, 너는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나를 얼굴만 쳐다보는 이런 거 말고,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놀러 오세요. 놀러 오는 것까지는 좋다. 하자.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나지 말자. 알겠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 마지막 연락처. 요게 내 전화번호입니다. 맨날 여러분에게 성적표가 나가는 번호는, 성적표가 나가는 번호는 내 번호가 아니고, 우리 연구소 번호고, 요게 내 개인 번호예요. 남은 한 4, 5일 동안 궁금한 점 있으면 이쪽으로 문자 보내요. 이쪽이 제일 빠르니까 이쪽으로 문자나 카톡 보내고,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말이면 고3이 개강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다시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야. 12월 말이면 고3이 개강을 해요. 주변에 있는 후배, 친구. 친구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친구는 못 가니까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친구. 친구, 후배. 아니면 선배도 있을 수 있죠. 갑자기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번 하겠다 다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선배든. 어쨌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학원 소개 많이 해주시고, 12월 중에 아마 설명회도 있고 무료 강의도 있을 거니까 학원에 와가지고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아마 날짜 이런 것들 미리미리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는 거야. 이해됐죠? 우린 다시 만나지 않는 거야. 시험 잘 보시고 내년에 그냥 놀러 오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벌써 박수를 칠 거면 치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게 부끄러워서 이렇게.